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오후에 총리직 사퇴하고 뭐 대국민 담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할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시한을 6일 밤까지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채널A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보 등록이 11일까지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포스터, 유세차, 뭐 단일 후보 이름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한 닷새 정도가 필요해서 마지노선이 6일 밤이라는 거예요.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정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4일날 전당대회를 열잖아요. 3일에 후보를 최종 후보를 차고. 선출하죠. 예, 예. 그게 3일인가요? 전당대회가 3일인가? 네, 5월 내일 3일? 모레. 토요일 그러면 그날 되고 6일까지면 4, 5, 6인데요. 그 3일 동안 여론조사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단일화 여론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받아뒀대요. 받아뒀는데 한겨레 보도 이제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후보로 뽑힌 사람이 싫어 나 안 할 거야라든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단일화 할 거면 룰 협상을 하자. 그렇죠. 당원 들어가야 돼 이럴 거고 저쪽에서 당원 들어가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루 이틀은 금방 가요. 그럼 여론조사 6일날 안 끝나잖아요. 적어도 한 이틀은 걸릴 텐데 6일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만 이렇게 단일화를 해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없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그냥 여론조사나 경선 없이 그냥 덕수 형님 하세요 이런 식의 협상, 타협, 조정으로 되지 않을까. 아 여론조사도 예측해 봅니다. 없이요? 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또 협상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뭐 룰 협상. 비율, 룰 이런 그럼요. 식으로요. 그건 정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많은 거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협상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정상적인 사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가 다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렵고 뭐 술이라도 좀 많이 먹고 생각을 해야 이게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 압박하는 거예요. 후보들을. 아 6일 밤이 마지노선이다. 예. 압박이다. 예. 이건 압박. 그래야 일단 할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다 11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11일로 마지노선으로 가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앞에 단계를 더 둔 거죠. 6일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도 안 되면 이것도 이미 늦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좀 더 후보들을 압박할 수 있는 단계를 그냥 하나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저도 장 소장님 생각과 같은데 6일까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문수 후보 입장이어도 어제 토론에서 단일화는 저로 돼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할 때 후보 단일화 네. 안철수 그 당시 오세훈 단일화할 때도 뭐 적합성이니 경쟁력이니 문구 하나로도 엄청 싸워요. 대선 후보 단일화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제가 만약 김문수 후보 측에 참모면 김지원 전 의원이라면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문수 후보와 계엄 때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계엄에 도움을 줬던 이것도 좀 안 될 수가 있겠구나. 어쨌든 그냥 뭐 옛날 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맡았던 노무현 정부 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주미대사와 이렇게 질문을 짜겠다고 해요. 아니면 뭐 나네 빨리 질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도 이 문구 하나 놓고도. 네, 그런 식으로도 국민의 후보는 훨씬 더 갑의 위치에서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은 국민의힘 후보 측이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되면 일단 지방으로 갈 것 같아요. 지방 일정 좀 가고 단일화 협상하자 그러면 조금 이따 합시다 그러고 시간 끌고 그러면 한덕수 대행만 바빠지는 거죠. 애가 닳죠. 그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잖아요.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단일화를 압박할 것이냐. 근데 입당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입당은 안 한다고요? 입당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로 뽑혀 있어. 단일화 하자고 막 이렇게 해도 안 해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마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안 돼서 나 출마할 거야 그래도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계속 지지율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덕수가 좀 높게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그래도 같이 해야지 단일화 해야지 대선 한번 해볼 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압박을 느껴야지 단일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으면서 단일화를 압박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미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의원들은 자꾸 입당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김문수가 어차피 후보가 될 거다. 김문수 후보는 여론조사로 단일화 요구를 안 할 거다. 그냥 협상을 통해서 그냥 결정될 거다. 우리가 다 그거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다 해놨다. 분위기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 아, 빨리 보시라.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은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선 최종 후보가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대선 최종 후보가 되고 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쉽지는 사실- 않아 보여요. 사실 중앙일보 보도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문수 캠프 측의 김재원 미디어 총괄본부장이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 등 대선 후보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김문수 후보 캠프 내부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김문수 캠프의 김 후보를 위한 측근과 이제 뭐 약간 단일화론자 이렇게 두 그룹에 있는데 이 노선 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혹시 김문수가 딴 마음 먹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데 그 맥락이라는 거죠.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웠다. 김재원 본부장하고 뭐 박수형, 뭐 윤상현, 뭐 유상범 이런 단일화파하고 엄청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결국엔 내분도 일어날 거는 같은데 서로 다 대선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대선은 염두에 두지 김재원 않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공천받으려고 저러는 거고 지금 뭐 윤상현, 박수영, 뭐 유상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선 후에 있는 전당대에서 당권 계속 잡고 유지하려고 목적이 서로 다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정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한덕수 대행 측에서 김재원 전 의원만 그러면 내년 지자체 이러면은 홀라당 타협이 넘어가죠. 될까요? 아니, 홀라당 넘어가죠. 홀라당 넘어갈 그냥 수 있다. 홀라당 넘어갑니다. 바로 그냥 바로. 기다렸습니다. 그 얘기 나올 딱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 이게 뭐 팁을 주시는 건가요? 근데 김문수 후보도 나름 욕심이 있어서 쉽게 양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한테 이 모든 그렇죠. 게 당무우선권. 있죠. 당무선권이 있으니까. 주어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어제 토론도 보면은 사실 뭐 기가 센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흔한 말로 호구가 되는 듯한 그런 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얘기했거든요.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에게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명분의 여론조사죠.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한덕수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한덕수로 합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서 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바뀌니까 또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의 정책적인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 과정이 조금 더 용이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네, 조금 높아 보인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막판 세결집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 쓰는 사무실이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은 원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해 둔 곳이고 흘러서 한덕수 대행한테 가는데 지지 선언은 김문수 의원한테 하고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서 현역 의원 4명이 어제 오전에 9시에 지지 선언을 딱 했더라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과 만남을 시도 중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히 김대식 의원, 유상범 의원 등 특히 김대식 의원은 이제 홍준표 후보랑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인데 저도 좀 아는데 좀 상도이가 없다. 후보가 정계 은퇴까지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탈당까지 선언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2시간 만에 그냥 김문수 캠프로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당장 가서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뒤에 늦게 가도 일단 보내주는 건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상도이죠. 좀 그러면 정치가 참 야박하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이제 후보도 아니죠. 전 의원이
환멸을 느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뭐 저는 공과 사가 있으면 항상 공을 선택하는 게 어떤 책임 있는 자리 하는 분들의 그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공과 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혹시 늦게 가서 찍힐까 봐 빨리 가는 모습들이 아니었나라는 거 봐요. 아, 서둘러. 남들보다 내가 빨리 가야 내가 좀 더 충성심을 보일 수 있어. 뭐 이런 거. 예. 홍준표 후보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 경선 기간 중에 좀 여러 48명의 의원들이 돕고 있다라고 막 언론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회의를 해보면 상당히 외롭고 고립됐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해보고 전략을 짜보면 내가 후보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하면서 결국엔 한독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치 환멸을 느낀다. 그런 표현까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는 김문수 후보에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넣어서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덕수, 김문수 표는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한동훈 표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론조사의 흐름과 수치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안 된다라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새 붙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많이 분위기와 흐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 여론조사의 흐름과 국민의힘의 세력을 뛰어넘을 만큼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힘겨워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죠 현재까지는. 네. 물론 대행 기간에 권한 대행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또 특히 통상 문제도 혹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아니야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의 대선만 놓고 본다면 고마운 엑스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마운 엑스맨이요.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경쟁력이 좀 있을 것으로 평가받던 오세훈 아웃시켰죠. 홍준표 아웃시켰죠. 한동훈마저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조금씩은 경쟁력 있었던 후보들을 다 아웃시킨 다음에 본인이 최종 나가서 본인이 바로 아웃되는. 저는 오늘이 1일이죠. 4일을 표명하고 내일 정치하고 뭐 3일 하면 5월 5일쯤에는 늦어도 5월 5일에는 사고가 하나 터질 것이다. 일단 어린이날 행사하다가 전번 반기문 총장이 왔을 때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터질 거예요. 이분이 제대로 좀 어린이날 관련돼서 뭘 좀 하다가 이게 어린이를 위한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좀 안 좋은 장면들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폭하는 경쟁력이 후보들은 다 무너뜨리고 본인이 꼬꾸라지는 그런 고마운 엑스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속보가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전 시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덕수 대행 뭐 가면 윤 전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프레임 잡기 딱 좋은 구도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계속 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유감 아니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거 없이 저렇게 내가 대통령 될래요 하고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1월부터 친윤 쪽 일부에서는 기존 후보들로 안 되니 한덕수를 어떻게 해보자. 최소한 한덕수로 안 돼도 한동훈을 막을 수는 있으니까. 아마 한은 안 된다. 그렇죠. 한동훈이 대권 주자가 되면 친윤들은 피곤해지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지금 뻔히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1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됐고 물론 반성하는 모습이죠. 강한 비판은 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사건 탄핵도 제대로 그냥 갔어야 되죠. 여야 합의가 없으면은 임명하지 않겠다. 헌법재판관을 그 얘기도 해서는 안 됐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는 안 됐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중도나 이쪽에 있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던 아주 오래된 뭐 노회한 관료라기보다는 그냥 정파의 꼭두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나오면 똑같죠. 지금 사실은 이제 문밖에 서 있는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문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고 또 이제 문밖에 계신 몇몇 분들이 반명 빅 텐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국민의힘에 이거 반명 빅 텐트 세우려면 전제 조건이 간판 교체해라. 그러니까 당명 바꿔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해하기 어렵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남의 당의 당명을 고치라는 건 다른 집 아이 보고 그 이름 고치라는 것과 똑같은 굉장히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저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낙연 후보 측이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저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합류한다고 해가지고 네. 대세를 막 그냥 바꿀 수 있거나 판세를 바꿀 수 있거나 또 어떤 상징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나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지극히 이재명은 싫어. 이재명이 되면 안 돼라는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으로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평가나 좋은 평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빅텐트를 참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낙연 전 총리의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반명 빅텐트 뭐 대통합 무슨 선대위 이런 거 만들어봤자 그렇게 뭐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계산을 해보면은 와가지고 골치만 아플 것 같고 도움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알았어요. 그냥 혼자 하세요. 이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명 바꾸면 지금에 와서 당명 바꾸면 뭐 다른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가 국민의힘이랑 손잡았다는 얘기는 안 듣기 위해서 일단 당명이라도 바꿔라. 무슨 가면 쓰고 나면 다른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절한 반성이 있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보통 우리가 당명 바꿀 때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 정도 쇼는 보여준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선 30일 좀 넘게 남은 거에서 당명 바꾼다고 나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약간은 있어요. 아주 약간.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극체제 비판 세력이 그나마 다른 분이 없으니까 이낙연 지지세가 약간 있는 거지. 만약 이낙연 전 총리가 한동훈 대행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한덕수 대. 죄송합니다. 한독 둘 다 하셔가지고 한덕수 대행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제가 장담한데 100명 이내예요. 100명입니다. 네, 같이 이낙연 전 총리랑 밥 한번 먹었던 사람들 그분들만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빅텐트 얘기하는데 뭐 정대철 그다음에 손학규 이낙연 전 총리는 52년생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빅텐트는 40 빅텐트예요. 40 빅텐트. 40이요? 네. 40이 뭐냐면 정대철 헌정회장 44년생입니다. 손학규 의사를 보였잖아요. 47년생이에요. 그다음에 한덕수 49년생입니다. 40년대생들이 지금 주름 잡겠다. 요거예요. 40년대생과 뭐 70년대생의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 58년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까지 했는데도 저 까마득한 40년대생들 선배 앞에서는 나는 대변인 정도 하면 되지. 뭐 이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이건 거의 시니어 연대다. 시니어 연대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박보검으로 개명하면 얼굴도 박보검이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오후 3시 아까 라면 인생님이 몇 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선고가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게 역대 3번째예요. 근데 2번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한 번이 이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 네. 이게 TV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이번이 3번째인데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무죄 취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더라도 이번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출마를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유죄니까 다시 고법에서 따져보자 이걸 갖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더라도 워낙 이쪽에서 저지른 정말 잘못된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여서 그렇게 대선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뭐 1심과 2심을 보면 1심에서는 징역 1년 상당히 무겁게 나왔잖아요. 제가 보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당시 이제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이런 건에 대해서 특히 김문기 모른다에 대해서도 골프 친 거 그게 조작이었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도 뭔 말을 떠나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에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2심은 이분이 그런 의도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무죄로 봐야 돼. 그렇게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거에 철저하게 갔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정읍시장 때 6개월 전 지난해 10월에 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법과 거리 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하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생중계한다고 보통 무죄 판결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고를 기각한다 한 줄 끝이거든요. 굳이 뭘 생중계하지 그러면 물론 언론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헌법 80 다른 재판들도 대장동 재판 등 다른 네. 재판도 쭉 있잖아요. 헌법 8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아니면 혹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거기에 대한 뭘 설명을 할지 그런 가능성은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생중계로 피고인, 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러고 예. 나서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묘한 긴장 관계가 있다. 이런 경쟁, 얘기도 좀 경쟁 심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 컨택을 카메라랑 하면서 뭔가 선고하는 거 아닌가. 대법관들이 그걸 꼭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아니, 헌재랑 항상 애매한 긴장 관계잖아요. 사실은 네. 대법관들이 훨씬 우리가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다들 헌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이 약간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우리끼리 말이죠. 하는 하는 말이에요. 말인데 야, 묘한 게 있다니까 이제 생중계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법원장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생중계를 안 해도 되는데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한다는 건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